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2007년 정해년 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올해 특히 황금돼지띠 해다 해서 얘기들 많죠. 아무쪼록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길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니트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일본에서 온 말인데요. 니트라는 게 학생도 아니고 또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 대략 15살에서 30대 중반 정도 나이 이른 사람들, 이 젊은 무직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Not in education, not i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education, 교육받거나 고용되거나 훈련받거나 그런 걸 not 한다. 그게 머리글 잘 딴 말입니다. 직업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업자와 다른 무직자라는 개념인데 이 니트족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결국 이 경기 불안과 함께 고학력 젊은이들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오는 이 현상이죠. 부모들이 적당하게 이들을 또 보호해주고 있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니트족들에게도 그들만의 고민, 그들만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니트족을 연상케 하는 두 젊은 외톨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 한 편 준비했습니다. 그냥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삶의 낮은 곳에서,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이번 주 새로 나온 신간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참 좋은 코칭 로드맵, 성취의 기술이 분이엘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사업 전략의 수립에서 신조직 문화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 기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비전 전문가 안윤식 박사가 썼습니다. 예술여행 시리즈 제1권,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 미술이 학고제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의 위대한 예술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러시아 미술관, 에르미타슈 박물관, 트레티아코프 미술관, 푸슈킨 미술관 등 4곳에 소장되어 있는 유럽 각국의 명화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술평론가 이주원 씨가 썼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적 리더십으로 기적을 이룬 두바이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두바이가 글로연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조그만 어촌도시 두바이가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받게 된 배경과 그들의 끊임없는 상상력, 전대미문의 도전정신과 열망, 그 상상력의 제국을 지휘하는 지도자의 통찰력과 리더십 등 두바이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중동 전문기자 서정민 씨가 펴냈습니다. 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작품, 극작가 이시원의 희곡 외톨이 연인입니다. 작품 제목이 외톨이 연인입니다.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립니다. 극작가 이시원 씨는 1973년 부여 출생으로 서울예대 문창과 출신입니다. 2005년 옥랑문학상 수상을 했고요. 희곡으로 녹차정원, 또 낭독 공연 작품입니다. 녹차정원이나 그 밖에 잘자 그리고 행운을 빌어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신인이십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소설 쓰셨다고요? 네, 소설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희곡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인물을 만드는 게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상에서 제가 혼자 쓸 때, 소설을 쓸 때랑 또 제가 희곡 속에서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면 그걸 배우를 통해서 무대에서 완성된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소설은 자기 작품으로 모든 게 완결되는데 희곡은 사실은 전체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네. 거겠죠. 작품 제목이 외톨이 연인입니다. 뭐 줄거리라기보다 이 작품의 주변적 정황, 얼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사연이
사연 아닌 사연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사연이 있어요? 네. 사연이라기보다 2, 3년 전쯤에 제 생활이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루에 뭐 12시간씩 자고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어서 그냥 항상 집에서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꿈도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그래서 이 침대에서 탈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방에서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방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래. 나를 이 침대에서 꺼내줄게.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좀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지 않을까. 그런 힘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때 영화나 소설들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주위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정황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외톨이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결국 작가 자신의 얘기군요. 네, 시작은 그때 했고 그거를 작년에 확대시킬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시원의 희곡입니다. 외톨이 연인,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대는 새해 첫날 공사장 앞 벤치이다. 폐허 같은 건물 외벽엔 안전팻말들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건물 너머로는 타워 크레인으로 올라가는 철제 사다리가 보인다. 그리고 벤치 뒤로는 커피 자판기 하나가 세워져 있다. 늦은 밤, 한 남자가 그 을씨년스러운 공간에 나타났다. 남자는 커피 자판기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는다. 남자는 의외로 많은 동전을 넣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커피를 뽑아 벤치로 가서 앉았다. 그때 여자가 나타났다. 역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자판기 앞으로 간다. 잠시 들여다본다. 자판기 안에는 남자가 넣은 동전이 아직 남아있다. 여자는 동전을 넣지 않고 그냥 커피 버튼을 눌렀다. 커피를 뽑아든 여자는 동전 반환키를 돌려 잔돈을 받고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다. 여자는 벤치로 가서 앉는다. 여자는 대형 할인마트를 다녀온 듯 쇼핑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방금 산 듯 변기 커버가 삐죽 쇼핑백 밖으로 나와 있다. 그 쇼핑백을 가운데 두고 남자와 여자는 벤치 끝에 조금은 어색하게 앉아 있다. 저 아시죠? 아니요. 네. 제가 자판기 안에 500원을 넣어뒀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커피 뽑을 때 공짜로 뽑을 수 있게요. 알고 있어요. 벌써 5번째예요. 이 벤치에서 이 시간에요.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 오면요? 밥을 먹으러 갈 작정이었어요.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해가 뜨면 아침을 먹으러 갈 생각이었어요. 네. 밤마다 뭘 그렇게 잔뜩 사세요? 항상 변기 커버를 사시네요. 어제 사간 곰돌이 변기 커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만 가봐야 할까 봐요. 바람도 불고. 지하도 통풍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네? 지하철 통풍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요. 막차가 출발한 거예요. 마지막 전철이 출발했어요. 택시비 없는데. 나도 돈 없는데. 차가 몇 시에 있을까요? 지하철 통풍구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오면요. 첫 차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통풍구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첫 차가 온 것이다.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보일러를 틀어놓고 왔거든요. 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는 고민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여자는 그 자리를 금방 뜨진 않았다. 이 자판기는 꽤 오래된 자판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곳에 서 있었죠. 난 항상 이곳에 와서 생각하곤 했어요. 내가 만나게 될 여자는 누굴까? 그래서 만났나요? 남자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다. 아니요. 이 자판기 앞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렸어요. 왜 잔돈을 안 가져가요? 커피를 뽑고. 당신이 공짜를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번엔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했다. 가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공짜라서. 여자는 그리고 처음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눈이 맑은 남자였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도록 여자는 떠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이 꾼 꿈 얘기를 그 남자 앞에서 늘어놓고 있었다. 그 정도를 딱히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정도의 친근함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나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곤 정말 놀랐어요. 좋은 꿈이에요. 지금이 봄이라면 입춘대길인걸요? 경쾌하게 얘기하던 여자는 말을 뚝 끊고는 갑자기 생각에 빠진다. 무슨 생각해요? 연애가 하고 싶어요. 난 연애가 하고 싶어요. 그래요, 연애. 난 잘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 보여요. 난 아무거나 잘 먹어요. 까탈스럽지도 않아요. 까탈스러워 보이지도 않아요. 울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건널목을 건널 때는 꼭 신호를 지키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고, 궁지에 몰리지만 않는다면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난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늙기 전에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연애를. 여자의 눈에서 느닷없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남자는 당황했다. 남자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울었군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예전에 할머니하고 살 때 내가 전화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생일 케이크 사갈까? 봄이니까 이쁜 옷 하나 사갈까? 물었던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뭘 사다 드렸어요? 나는 이제 옷을 새로 살 필요 없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쁜 옷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냥 있는 옷 입다가 가는 거지. 그러셨어요. 왜 난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자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멀리 바라보았다. 보이는 것은 삭막한 공사장이었다. 헐리다만 참혹한 자네의 풍경. 보여줄 게 있어요. 내가 건널목을 건널 때 꼭 신호를 지킨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느닷없이 여자가 공사장 앞 횡단보도로 뛰어갔다. 여자는 횡단보도에 섰다. 빨간불이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여자는 멀리서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나도 가난해요. 난 게을러요. 하루에 15시간씩이나 잠을 잔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직업도 없는 걸요. 난 너무 많이 자서 허리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파요. 힘을 맞으면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데려갈게요. 난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가 여자가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다. 난 기분이 나빠요. 그럼 날 때려볼래요? 혹시 좋아질지도 모르잖아요. 나아지질 않아요. 미안해요. 여자가 마치 그냥 건널 것처럼 도로로 내려왔다. 조심해요. 빨간불이에요. 우리 그냥 건너요. 여자는 남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남자가 그 손을 잡았다. 그거 알아요? 뭐요? 처음이에요. 신호 위반한 거. 여자가 쇼핑백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남자도 쇼핑백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엔 각종 야채가 들어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이 더욱 친밀해지자 남자는 문득 이상한 제안을 했다. 이것들로 내 뺨 좀 때려줄래요? 이것들로 내 뺨 좀 때려줘요. 예? 왜요? 실험해볼 게 있어서 그래요. 무슨 실험이요? 사실은 여자친구하고 해보기로 했는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병원에서. 여자친구가 투병할 때 난 그 병원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녀 곁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녀한텐 비밀로 하고 그만 헤어지자고 했더니 많이 화를 냈어요. 자긴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그걸 망쳤다고요. 날 때리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기분 나쁘게 평생 잊을 수 없게 때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녀는 팔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건들을 사오라고 했어요. 내가 맞아서 가장 기분 나쁠 물건들을요. 그 물건들로 하나씩 내 뺨을 때리겠다고요. 이젠 이걸 때릴 사람도 없고 어떤 게 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뺨 좀 때려줄래요? 차례차례? 부탁이에요.
여자는 먼저 대파를 들고 남자의 뺨을 힘껏 때렸다. 어때요? 여자는 이번에 배추 이파리로 남자의 뺨을 때렸다. 또 쥐포로 남자의 뺨을 때렸다. 기분이 나빠요. 그만둘까요? 아니요. 더 해봐요. 여자는 이번엔 깻잎, 상추, 오이, 미나리, 치즈, 그리고 넓적한 오뎅으로 남자를 때렸다. 여자는 정말 감정이 있는 사람처럼 힘있게 팔을 휘둘렀다. 이윽고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감정을 넣어서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근데 날마다 변기 커버를 사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쉽게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써도 끄떡없는 거잖아요, 변기 커버라는 게. 저도 얼마 전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제 곁에서 안절부절이었어요. 내가 뭘 원할까 봐 늘 두려운 것 같았어요. 난 그냥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난 답답했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부시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청소기, 선풍기, 그리고 드디어 날 변기 커버까지. 우린 화장실에서 변기 커버 조각들을 주며 화해를 했었죠. 키스를 하고 또 키스를 하고 지치면 꼭 껴안고. 아침이 오면 남자가 말했어요. 부서진 변기 위에 앉아 볼일을 보려니까 잘 안 돼. 그는 일찍 집을 나섰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밤마다 화장실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닥치는 대로 발로 차고 부숴버리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변기 커버가. 그 남자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사던 게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전 정말이지 재밌는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놀이공원에 가요.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엔 역시 가기 힘들겠죠. 문이 닫혀 있겠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고 싶지 않아요. 답답해요. 여기 어때요? 여기요? 공사장이잖아요. 여기에도 놀이기구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리어카,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돌멩이와 모래? 시멘트와 물. 그래요. 어쩌면 연애하는 기분이 들지도 몰라요. 자, 해볼까요? 두 사람은 구석에 쌓여있던 모래를 열심히 포크레인 삽에 퍼담고 있다. 누가 시키기라도 한 양 열심히 모래를 퍼담고 있다. 근데 왜 흙을 퍼잡는 거요? 언제까지 퍼담아야 해요? 나도 몰라요.
또 남자는 어딘가로 가서 해머와 쇠기둥을 찾아 들고 온다. 자, 이 기둥을 땅에 박는 거예요. 말뚝을 박는 것처럼. 자, 잡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해머를 건네주고 자신은 쇠기둥을 쥐고 바닥에 앉았다. 여자는 남자가 쥔 쇠기둥의 머리를 해머로 쾅쾅 내리쳤다. 여자는 몇 번 내리치다가 갑자기 멈췄다. 쇠기둥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여자를 올려다봤다. 여자는 남자 앞에 바짝 다가가 앉았다. 서로 얼굴이 맞닿을 만큼. 남자가 조금은 쑥스럽다고 느낄 즈음 여자는 남자에게 가볍게 키스를 했다. 이런 기분인가 봐요. 진짜 연애를 하는 기분. 딱풀 같아요. 당신 입술. 돈을 벌고 싶어요. 당신에게 예쁜 양말을 사주고 싶어요. 난 직장에 나가기 싫어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직업이 갖고 싶어요. 그래야 집이 생기니까. 당신은 듬직해요. 우리 저 위까지 올라가 보지 않을래요? 저기요? 타워 크레인? 응.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간에 내려오기 없게요. 타워 크레인 계단이 몇 개나 될까요? 글쎄요. 이 계단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우리 나이가 한 살씩 많아지면 어떡하죠? 숫자 세면서 올라가요. 같이. 우린 함께 늙어갈 거예요. 좋아요. 두 사람은 정말 타워 크레인을 오르기 시작했다. 53살! 54살! 55살! 56살! 얼마나 올라갔을까? 여자가 눈아래 펼쳐진 세상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바보 멍청이! 이렇게 듣는 것이오! 모르겠다! 손이 얼었어요. 뻣뻣하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해봐요. 손가락이 굳어서 쥐었다 폈다 할 수가 없어.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조금만 힘을 낼 수 있어요? 꼭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로 했잖아요. 사는 게 지루해요, 당신? 여기 내려가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밌는 놈이 될게요. 그럼 우리 1월부터 2월까지는 눈 오는 날에만 만나요. 3월부터 4월까지는 전화로만 만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편지로만 만나요. 7월부터 8월까지는 비 오는 날에만 만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요. 그래요. 배고프다. 나도요. 우리 어디 가서 따뜻한 오뎅 국물이라도 먹을까요?
그들의 만남은 계속됐고 계절도 이제 겨울을 막 벗어나 봄의 길목이 되었다. 공사장 한켠에도 봄꽃이 한 무더기 피어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손에는 커피잔을 든 채. 그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서로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보다가 남자가 갑자기 그럼 라면집은 어때요? 일본 라면집이요. 나도 라면 좋아하는데. 미소라면, 된장맛, 소유라면, 간장맛, 얼큰한 긴조라면. 매운 내추라면. 일본 만화책 봤어요? 왜 만화책 보면 300년 동안 5대에 걸쳐 라면만 끓이는 집도 있잖아요. 방랑을 끝낸 만화 주인공은 고향으로 돌아와 라면집부터 찾아가요. 그 맛이 그리워서.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럴까요? 전쟁 땐 라면집이 반군들의 아지트가 되게 돼요. 주인은 묵묵히 라면만 끓이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그 주인이 라면을 끓이면서 스파이로 지내왔다는 걸. 멋있어요. 스파이들의 아지트. 밤새 국물을 우려내고 두툼한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얹은 라면들. 맛있겠다. 우리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라면 요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밍밍하고 허전한 듯 하지만 자꾸 먹어서 어떤 맛인지 확인하고 싶은 뭐 그런 거요. 근데 하루도 안 쉬고 국물을 끓여야겠죠? 그럼요. 겨울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설걸요. 우리 라면을 먹으려고 골목에 늘어선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당신은 라면을 나르고 나는 라면을 삶는 거예요. 내가 날라요? 먹는 게 아니고? 난 요리해야죠. 매일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나르고 끓이고 그래야 돼요? 물론이죠. 나 라면집 싫어요. 여자의 싫다는 말에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뭐라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화났어요? 아니요. 사실은 나 라면은 좋아하지만 매일매일 일하는 건 싫어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왜 게으른 건 재능이 될 수 없을까요? 돈을 버는 것도 재능이겠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공사장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황폐한 풍경이었다. 싸이월드 회원 찾기에 자기 이름 쳐본 적 있어요? 3,000명이요. 와,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미니홈피도 2,000개쯤 되는데 77년 이민호는 100명도 넘어요. 78년 김정숙은 200명. 이민호는 80년, 85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아져요. 75년, 70년, 65년 내 이름은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많은데 해를 더할수록 줄어들다가 98년에 들어서면 없어져요. 당신 이름은 소멸해가는 중이네요. 그런데 2000년도에 또다시 나타나요. 2003년에도 2004년에도 심지어 2006년까지도요. 저런. 2000년도 정수기를 생각해봐요. 밀레니엄 카운트다운을 세고 불꽃놀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해놓고서 자식한테 정수기란 이름을 붙이다니. 그런 부모들은 새로운 천년이 올 때까지 반성문을 써야 해요. 화 풀어요. 대신 우리 아이한테는 어디에도 없는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 아이요? 두 사람은 잠깐 딴전을 피우고 여자는 얼굴까지 잠시 붉어지는 듯 했다. 난 이름만 흔한 게 아니라 동창들 사이에서도 깜빡깜빡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는 동창회에 나오라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왔는데 안 가는 거랑 연락이 안 와서 안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장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나한테는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렸대요. 깜빡깜빡. 나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요. 깜빡깜빡. 난 잘 보이지 않나 봐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잘 보여요. 나도 당신이 잘 보여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두 눈동자가 깜빡깜빡 서로를 향해 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사장 한쪽에 핀 꽃들이 더욱 많아졌다. 겨울에 만난 그들이 봄이 되자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부터 나 만지지 마요. 이제부턴 당신 맘대로 내 손도 못 잡게 할 거예요. 같이 산책할 때도요? 내 코도 안 돼요. 배꼽도 안 되고 내 바위도 안 돼요. 내 언덕도 절벽도 골짜기도 다 안 돼요. 아무 데도 안 돼요. 남들이 들으면 등산하다가 싸우는 줄 알겠어요. 정상 등반은 꿈도 꾸지 말아요. 난 말이죠. 다시 태어나도 또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좀 더 일찍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큰일이네. 나 찾지 마요. 왜요? 내가 싫어요? 나 안 태어날 거예요. 난 재수가 없거든요. 내 인생은 불행해요. 불행은 내 친구, 영원한 내 친구. 그래도요. 내 특기가 뭔지 알아요? 죽은 척하기요. 돈 벌기 싫을 때, 막 싸우고 나서 뻘쭘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사람들 만나기 싫을 때 죽은 척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나 따라해봐요. 남자는 여자를 따라 옆에 누웠다. 기분이 어때요? 죽은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죽은 것처럼 잠시 그렇게 누워 있었다. 조금 있다 여자가 먼저 입을 뗀다.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요. 넌 재수가 없어서 좋아. 또 사람들은 말하죠. 너하고 친구라도 안 되길 잘했어. 당신은 재수가 없어서 좋아. 당신하고 친구라도 안 되길 잘했어. 난 재수가 없어서 좋아. 내 인생은 불행해. 불행은 내 친구. 영원한 내 친구. 난 재수가 없어서 좋아. 내 인생은 불행해. 불행은 내 친구. 영원한 내 친구. 그들은 즐겁게 소리쳤지만 슬퍼 보였다. 그리고 소리치는 것을 멈추자 깊은 고요와 맞닥뜨리고 만다. 다시 조용히 죽은 척하는 두 사람. 우울해하지 말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남자는 벤치 뒤에 꽃밭으로 갔다. 그리고 꽃들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요? 남자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꽃밭에 대고 있다. 말해요. 왜요? 왜? 맡았어요. 뭐 맡았어요? 뭘요? 꽃향기요. 내가 지금 전화로 당신한테 꽃향기 보냈는데. 여자는 일어나 남자를 부른다. 이리 와봐요. 여자는 다가온 남자를 꼭 안아주었다. 이런 남자가 있었어요. 자기 애인이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또 우울해하니까 꽃밭
밭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꽃이 한기 맡아보라고. 남자는 말을 못 잇는 자신의 여자를 꼭 더욱 세게 안아주었다. 그런데 여자의 가슴이 차가웠다. 봄은 왔지만 아직 황량한 겨울이 여자의 가슴엔 자리하고 있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주 싸우게 될 거예요. 서로 상처를 받고 못 견뎌하고 그러다가 무책임하게 돌아설지도 몰라요. 그런 나를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보다 더 용감해질게요. 남자는 여자를 아는 채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 가슴에 빨리 봄을 데려다 놓겠다고, 그래야 되겠다고. 봄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안고 서 있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시원의 외톨이 연인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구민선, 원호섭, 해설 오인실,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시원 씨? 네. 제가 이 프로가 이렇게 드라마가 맞춰지면 이제 등장인물 명단을 한참 읽게 되거든요. 네.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딱 3명입니다. 네. 남자, 여자. 거기 해설. 그러니까 해설은 등장인물도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제 집약된 얘기인데, 작품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디오 드라마로 엮다 보면 생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아쉬운 게 그 부분이 생략됐는데, 이 관계 결말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다리 그려놓고 도착 지점에 번호를 달아서 1번, 영원히 이렇게 사랑만 하자. 2번, 이제 그만 헤어지자. 3번, 더 이상 행복할 자신 없다. 그냥 죽자. 4번, 결혼하자. 이 중에 선택이 결혼하자였던가요? 네, 남자가 그 결혼하자를 선택을 합니다. 여자의 질문에. 60년대 풍이면 함께 죽자 이래야 되는데 네. 결혼하자로 내리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들으신 극을 듣고 이들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제가 만들어낸 인물들이지만 이들이 결혼해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도 이런 여자는 약간 네. 두려운데요. 그런데 예. 그 결혼이 꼭 안정적인 어떤 거를 상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결혼하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어떤 조각배 같은 게 연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각배가 되게 그림이 예뻐 보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굉장히 위태롭게 흔들리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 조각배에 올라서 그 망망대해 인생을 한 번 더 떠나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도 외톨이로 그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보다 둘이 사랑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예. 같이 오르는 걸 남자가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용기는 사랑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던 외톨이들이 사랑을 하면서 이 인생을 함께 가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시작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자기 그 글 맛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글 맛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저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새로 쓰는 것에 오히려 더 많이 맛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작품들 많이 구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낼 수 있는 글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라도 그것이 세상의 보편성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을 했으면 더 좋겠고요.
네. 예. 자, 오늘 이 작품 4월이면 대학로에서 공연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그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특히 그 필통이라는 극단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데 그 창단 공연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와 그 극단에 뜻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극단으로서도 창단 공연이고 네. 희곡 작가로서는 첫 작품이고. 네. 예.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자리 비로소 한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어떤 작품 세계를 앞으로 추구하고 싶다 하는 얘기요. 일단은 진실된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조금 더 가벼워 보이지 않고 좀 절절한 감정이 담긴 글을 쓰고 싶고요.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든 작고 사소한 이야기든 세상의 보편성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글들을 쓰고 싶습니다. 네. 극작가 이시원의 작품이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보여지는 그런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억하시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시고요. 무엇보다 건강,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두루두루 도모되는 한 해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